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조금 음침하지만 가장 소중한 인간의 발명품인 무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제도 약간은 감추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대놓고 말하지 않는 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불안한 인간의 마음을 달래며 보이지 않게 역사에 참여했지만 또 뚜렷한 흔적을 남겼지만 그 직업은 어느덧 감추어지고 있는 샤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샤먼, 역사의 숨은 주역입니다. 샤먼, 우리말로는 흔히 무당이라고도 하죠. 이건 주로 시베리아에서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문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당 무자를 쓰는데요. 이 한문의 그 형태에서도 이들의 역할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되어 있고 그들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그 선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과 시베리아에서 주로 이제 귀신이나 하늘에게 제사 지낼 때 바로 그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고학자인데 갑자기 왜 그런 종교 이야기를 하냐고요? 네, 발굴을 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역사에서 보이지 않게 이 샤만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먼저 우리 한번 샤먼이라는 이름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무당을 샤먼이라고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말의 유래를 아는 사람은 정확히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설들이 있는데요. 일단 샤만이라는 말 자체는 에벤키어입니다. 에벤키라는 사람들은 퉁구스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베리아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원주민들인데요. 17세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시베리아 진출을 하면서 에벤키족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북을 치고 방울을 울리면서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만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만이라는 말이 나중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져서 지금은 전 세계적인 공통어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샤만은 시베리아뿐이 아니었습니다. 신대륙, 아메리카 원주민들, 아프리카, 인도 뭐 등등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그 역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만이라고 하는 에벤키어가 어떠한 뜻이냐? 에벤키 말로는 사는 이제 지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먼 하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산스크리트어의 그 슈라마나 뭐 영적인 여행자라는 뜻인데요. 뭐 거기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다른 뜻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이 왔을 때 대부분의 시베리아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과 맞닿는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을 예측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샤만의 기원은 시베리아일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샤먼의 기록은요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프랑스의 투아페레 동굴에서 발견된 벽에 그려진 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약 15,000년 전의 그림인데 사슴뿔을 뒤집어 쓴 한 사람이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서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사슴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엉거주춤한 사슴의 팔과 발의 형태를 보면 이거는 실제 사슴이 아닙니다. 대신에 사람이 그 사슴의 그러한 모습을 하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 장면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스름한 그러한 동굴의 모닥불에서 이렇게 샤만이 사슴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춤을 추면서 그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것은 놀라운 아마 경험과 의식을 하던 그러한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샤만하면 역시 시베리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지금도 대부분의 그 전 세계적으로 샤만의 의식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유독 잘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는 17세기에
본격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진출하기 전까지 계속 자신들의 토착 문화가 남아 있었고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영향이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17세기 시베리아의 샤먼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유럽으로 그 그림을 전해준 것입니다. 오른쪽은 18세기에 프랑스 화가가 미국 플로리다 원주민들의 샤먼 의식을 묘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다르죠. 한쪽은 사슴의 뿔을 쓰고 이렇게 북을 치면서 의식을 하고 있고, 신대륙에서는 신성화된 그 사슴을 얹어놓고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다릅니다만은 모두 사슴 뿔을 공통점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일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는 이 샤만들의 그러한 그 모습은 사실 상당히 그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실제로 유사한 유물들이 나오는 샤만들의 모습, 그들의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양한 유물들로 한번 볼까 합니다. 먼저 보고 싶은 것은요, 외계인의 모습을 한 샤만이라고 한번 이야기 붙여봤는데요. 아마 특히 신대륙에 있는 마야나 그 잉카 문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음모론처럼 이야기하면서 뭐 외계 문명이 만들었다, 막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아마 들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유물은요, 1952년도에 멕시코 팔렌케에서 발견된 파칼 대왕의 석판에 위에 새겨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은 마치 그 1960년대의 초창기의 우주선을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호사가들은 고대에 어떠한 그 외계인들이 지구로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고고학자들은 그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습은요, 우주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나무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즉 세계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를 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유독 전 세계적으로 이 샤만의 모습을 외계인의 모습에 빗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샤만들의 모습이 그냥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동물도 비슷하고 인간인데 뭔가 좀 이렇게 그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그러한 이미지들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이유는 샤만은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만이 이제 신과 맞닿기 위해서는 그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마치 그 변신 로봇이라고 비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그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의식 중의 모습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한 샤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유물을 본다면은 이거 외계인이네 하는 식의 그러한 오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외계인, 외계인 샤만은 또 러시아에서 또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그러한 무덤을 발굴하면서 너무나 놀랐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했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우주로 비행하는 그러한 그 모자를 쓴 듯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파충류 내지는 뭐 개구리 같은 것을 모습을 하고 이렇게 얼굴이 뒤집어 쓰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죠. 전반적인 몸의 형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아래는 다양한 형태의 동물들의 모습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약 4,000년 전으로 상당히 그 재미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5,000년 전에요, 이 러시아 시베리아를 통해서요, 유목 문화가 들어와요. 벽화가 등장하는 시점에는 그 유목 문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고요? 갑자기 추워집니다, 이 지역이. 그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은 유목 대신에 그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사냥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더 신석기 시대 같은 더 원시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삶이 힘들고 더 어려워질수록 초월적인 힘의 의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삶이 어려워졌을 때 이러한 그 샤만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 더 의지를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제출되고 있죠. 여기에서 아마 이 사람들은 다양한 그
개오리 같은 경우는 밭 물속도 들어갈 수 있고 땅 속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주 용맹스러운 늑대라든지 사슴 같은 경우는 뿔이 자랐다가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영원한 그 삶의 부활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하나의 물건의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도구,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크 하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의료용 마스크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전까지는 사실 의료용 마스크가 쓰여진 것은 약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00년 전에 만주에서 패스트가 발생됐을 때 그때 그 화교 출신의 의사가 이 패스트와 같은 병균은 마스크로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 쓰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까지는 마스크는 의료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일종의 그 변신, 요즘 말하면 트랜스포머라고도 이야기하죠. 변신을 하기 위해서 샤만들이 썼던 그 도구입니다. 바로 신께 이르기 위해서 이들은 이 도구를 쓴 것입니다. 샤만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이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신께 이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 다양한 동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있죠. 그러한 특징들을 자기의 힘으로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마스크나 아니면 이렇게 늘어뜨리는 술을 다한 모자를 써서 자신들을 초월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헬로윈 데이 때 완벽히 다른 옷을 입으면은 뭔가 자신이 새로운 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왜 코스튬 플레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그 동호인들의 일이라면은 샤먼의 일은 자신 나아가서 공동체의 그러한 그 운명이 달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그 신께 다가가는 상태인 엑스타시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만 쓰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샤만들은 알코올이나 아니면은 마약 성분을 있는 그러한 약초나 버섯을 흡입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그 상태를 신께 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만 축제에서 이 샤만들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바이칼 근처에 매년 샤만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면은 현대의 샤만들도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 놀라운 괴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를 놀라게 했던 거는 샤만들의 의식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그 제압하면서 그 새로운 어떠한 자아를 변신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마스크를 벗고 모자를 벗는 순간 걷기조차 힘든 아주 나이가 들었던 할아버지들이었다는 걸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죠. 맞습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이 신께 다가가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하고 온 혼신의 힘을 다하신 겁니다. 모든 그 의식 끝나자 그 샤만들은 옷을 벗고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기절하는 상태가 될 정도로 아마 기진맥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샤만은 신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신께 다가가기 위해서 마스크를 쓴 것이죠. 이 황금 마스크를 볼까요? 이것은 어떤 샤만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약 1700년 전 현재 키르기스탄에서 발견된 황금 마스크인데요. 이 마스크는 특이하게도 눈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입도 막혀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샤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샤만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초월자적인 힘을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얼굴에다가 마치 이 데드 마스크처럼 그 덮어서 그분의 힘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샤만들의 어떠한 유물들은요, 각각의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신과 다가고 미래를 예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의 이미지, 우리가 가끔씩 외계인이라 오해하는 그 이미지는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 욕망 그리고 그 열정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외계인이란 증거는 없습니다. 예. 아마 외계인인 걸 기대했던 분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아마 되고 싶을 정도로 샤만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샤만은 신을 대신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샤만은 하늘에 닿는 일이 무척이나 어려웠고요. 그 일을 제때제때 할 수 있고 한 앞날을 예언할 수 없다면은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샤만은 자신의 신 내지는 조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걸 의미하고 그는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샤만이 그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상황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샤만, 바로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대부분 샤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웬 점쟁이야? 샤만이야? 예. 자, 그 얘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상나라입니다. 중국 상나라에는 초기 한자의 기원을 잘 알 수 있는 갑골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갑골문은 거북이의 등딱지나 사슴의 어깨뼈에다가 글자를 새기고 다양한 점을 쳤었던 그 흔적입니다. 이 상나라 때 왕들은 자신들의 밑에 있는 신하들을 정인이라 불렸거든요. 근데 이 정인들이 다 결국은 이 점복, 점을 같이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들은 국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같이 점을 치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요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치고 이제 그 조상과 맞닿기 위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의식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알코올과 같은 그러한 음료도 동원되었겠죠. 이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그 신께 다가가는 어떠한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 다양한 그러한 일들을 점을 치는데요. 이게 하나의 마을에 대한 그 내지는 작은 집단의 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였어요. 어떤 때는 적이 침범해 오기도 하고요. 가물어서 한 지역이 다 사람들이 삶이 위험해지는 등 아주 그냥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매일 모여서 점을 치며 그 상황들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내일 일도 아니고 상당히 뒤에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치고 그들의 점괘를 같이 이렇게 적어둔 것이 바로 이 갑골문입니다. 그럼 중국의 상나라 사람들이 갑골문을 개발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동물의 뼈에다가 그을려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쓰는 그 뼈를 복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복골은 이미 신석기 시대 때부터 중국과 아시아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꽤 많이 발견됩니다. 다만 그 차이는 이 상나라의 갑골문은 복골 위에 글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점을 쳤는지를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 다른 나라에 있는 복골들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 복골은 얇기 때문에요. 불에 한참 그을리다 보면은요. 쩍 소리와 함께 쫙 갈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갈라지는 그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뭐 귀인이 온다, 사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러한 복골은 전 세계에 널리 있지만은 중국의 상나라 때 왕은 그 점을 잘 쳐야지만 진정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다니까. 야, 역시 이제 샤만이 단순한 그러한 조력자에서 하나의 권력으로까지도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글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라의 그 차차홍이라고 하는 그 왕 단계는 이제 그러한 그 무당이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 이전에 고조선 내지는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글자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세용동검 문화 또는 이제 한국의 초기 철기시대라고 하는데요. 약 2,400년 전부터는 남한 곳곳에도
이와 같은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또는 그 샤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철기 시대 또는 세용동검 문화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주로 세용동검, 그 다음에 구리 거울, 보통 우리가 단유세문경이라고 하죠. 잔줄무늬 거울, 그 다음에 이 청동 방울이 함께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칼 그러면 무기를 보통 상징하는데요. 무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울과 방울이 같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무당이나 샤만들은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그 힘을 과시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의 그 제사장들의 그 역할은요, 단순하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권력과 청동기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그러한 물질들을 다루고 그걸 쓸 수 있었습니다. 즉, 칼은 실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신께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다른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이죠. 우리가 아마 이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 이 잔줄무늬 거울은 그 바로 지금도 쉽게 우리가 복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다양한 그 동심원 원형의 그 무늬와 함께 0.1mm도 안 되는 그러한 미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거울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동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비스러운 기술로 잔줄무늬 거울의 잔줄무늬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몸에 걸면은 그 미세한 잔줄무늬가 아니라 그 바깥쪽 반질반질한 반사를 하는 금연을 바깥으로 걸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걸고 밖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태양빛이 비추어서 마치 거울을 내가 가슴에 들고 밖에 나아가시면 얼마나 눈이 부시겠습니까? 바로 태양을 상징한다는 그러한 하늘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 잔줄무늬예요. 만약에 태양을 반사하는 것만으로 이 거울의 용도가 있다면은 굳이 뒷면에다가 잔줄무늬를 넣을 이유가 없겠죠. 이것은 바로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그들의 기술을 이 사람이 독점적으로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청동기에서 거울을 반질반질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미세한 줄무늬는 아무도 쉽게 모방할 수 없겠지요. 즉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자신만의 그러한 기술을 가짐으로써 이 샤만들은 자신의 권력 그리고 하늘에 맞닿는 그러한 그 힘을 자신의 것만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